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희 댓글에 이 두 분 정도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출연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원픽이라 이거죠. 네. 그렇죠. 우리 문홍철 DB증권 문홍철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요구를 하셨다고요? 네, 많이 소환, 많이 도깨비처럼 라이터 켜고 부끄럽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부끄러우신 거는 이따가 차차 하시고요. 예.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죠.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일단 진단, 그다음에 우리의 행동 지침. 행동 지침. 네. 이거 좀 받아보고 싶소. 지침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와서 뭐 매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러면 행동이 이미 결정된 거 아닌가요? 버텨라. 응? 네, 버텨라. 아니 근데 네. 나같이 못 파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파는 건 뭐 저는 그다지 그래요? 이미 벌써 이제 빠졌는데. 그리고 워낙 이제 또 인간의 심리, 이 인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분이라. 네, 문성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혹은 뭐 지금의 이 대결 국면에 대한 또 남다른 해석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뭐 관세나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주식이 안 좋냐? 네. 저는 사실 좀 관점이 다른데 이미 이제 지금 보면은 달러가 약세지 않습니까? 네. 왜 달러가 약세냐? 원래 관세를 매기면 달러가 강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각 통화별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달러가 유독 약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여러 가지와 이제 저희가 메꿔봤을 때 지금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1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띄워질려나 모르겠네요. 네. 나와요. 이제 저 그림을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축은 그 8월 초에 이제 미국 해방의 날 관세율 국가별로, 그리고 중간에 떠 있는 애들은 각 통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로축은 발표가 났던 그날 그 각 통화들이 달러 대비 얼마나 강해졌냐. 보시면은 우상향 한다는 건 관세율이 높을수록 통화가 강해졌다. 관세율이 높을수록 통화는 강해졌다. 관세를 많이 맞으면 때려 맞을수록 많은 국가의 통화가 강해졌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현상은 왜 그럴까요?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 통화가 강해진다. 많이 두드려 맞을수록 더 강해진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맞았어. 100% 맞았어. 생각 중이십니다. 지금 막 회전이 이게 다른 날 같으면 이게 답 나왔을 텐데. 관세 맞으니까 가격을 낮춰야 돼서 통화 가치를 강하게 가는 건가? 아니지. 우리 그러면 통화가 우리 더 약해져야 되지. 그렇죠. 2018년에는 위안이 그만큼 약해졌잖아요. 반말 좀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뭐지? 얘기해줘요, 빨리.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것은 이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가로축의 저 상계관세율. 저 상계관세율 관련된 공식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공식을 잘 따져보면 그 안에 무역 흑자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즉 가로축에 있는 건 무역 흑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상계관수율이나 무역 흑자라는 얘기나. 자, 무역 흑자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데 자본 흑자라는 말과 똑같은 무역 흑자라는 말은 자본 적자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무역 흑자가 자본 적자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저기서 미국에 무역을 많이 수출한 나라가 있다 쳐요. 자, 그럼 그 수출하면은 달러를 벌어 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달러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겠죠. 왜? 달러 자산은 미국밖에 없으니까. 달러가 들어오면 미국에 무언가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국채를 사든 뭐 주식을 사든 뭘 사든 뭐 땅을 사든 다른 나라에 달러로 투자하기는 좀 다른 나라는 달러 자산이 없다니까.
알았다니까. 죄송합니다. 또 반말했어. 네, 그래서 자, 그 얘기는 뭐냐? 네. 저 가로축은 똑같은 관세율인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보자고요. 네. 관세율인과 동시에 대미 무역 흑자량, 네. 이자 동시에 대미 자본 투자량입니다. 즉 가로축이 크다는 것은 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통화가 강해졌죠. 네. 그 얘기는 미국 자산을 팔았다는 얘기죠. 미국 자산을 팔았다? 네. 많이 들고 있으니까. 달러를 팔아서 자기 통화를 샀으니.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물건 팔았어요. 네. 달러 들어왔어요. 네. 그걸로 이제 미국 자산 샀어요. 네.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네. make sense입니다. 네. 근데 그걸 왜 팔아? 그게 문제.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저 왜 팔았냐는 거야. 네. 네. 관세 때문에 팔았을까요? 아니겠죠. 이번 올 초부터 계속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올 초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는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이 원래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막 배가 아파 몸이 아파 화장실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침 누가 여기서 누가 배를 이렇게 살짝 쳤어. 혹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네. 그럼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간 건지, 원래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간 건지. 아이스크림은 트리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약세는 이 관세는 아이스크림 같은 약간 트리거다. 본질적으로는 고평가에 비쌌다. 대한 부담을 너무나도 다들 느끼고 이제 있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자산을 리밸런싱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리밸런싱의 정도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더 많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해당국 통화는 강해졌고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무역 흑자국이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교과서적으로 달러 대비 약해졌습니다. 아니, 실제로 자산을 팔았어요. 팔문.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팔았죠. 달러를 팔았다. 그러면 달러를 팔고 달러가 약해지고 뭐 유로를 사요? 아니면 자기네 돈으로 다시 바꿔? 그래서 연초에서 보면은 미국 주식과 네. 유럽 주식 간에 엄청난 밸런스 차이가 벌어지죠. 미국 외 주식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네. 이거 지금 1월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게 되는 현상들이 연초부터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트럼프의 관세가 가속화시키는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이다.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관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관세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고 아주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의 이슈는 어떠한 그 미국 주식 고평가에 대한 일부 해소. 그 고평가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해소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관세 때문이냐 뭐 그게 이제 일부 더 안 좋은 펀더멘털 영향을 미칠 건데 네. 그거는 올해가 아니라 사실 내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그 자체는. 원래 이제 그 상식적으로는 뭐 채권 시장이 좋으면 주식 시장이 안 좋고 주식 시장이 좋으면 채권 시장이 안 좋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작년이나 뭐 그 한 2, 3년 전부터 보면 채권 시장도 강하고 주식 시장도 계속 이렇게 강할 양 시장이 다 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물건 많이 팔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다 미국 시장, 미국 자산들을 엄청 사들이다 보니까 채권이고 그냥 주식을 일단 사고 보자 이렇게 해서 막 사다 보니 두 개 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셌던 겁니까? 맞는 말인데 주식만 샀습니다. 채권 안 샀어요? 채권 안 샀습니다. 채권은 사실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기 어려웠었어요. 채권은 저평가돼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저평가돼 있어요. 네,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같이 때려 맞는 게 좀 있긴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밸류가 높은 것, 즉 채권을 사는 게 맞아요. 원래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미국채의 장기물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미국채 장기물은 수급적인 오류가 좀 떠가지고 그래요? 이제 초장기물 금리가 4월 초에 많이 이제 올랐던 게 있었죠. 저는
뭐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왜냐하면 펀더멘털과 무관한 금리 상승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뭐 재작년부터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서 그 자금들이 주식을 이제 고평가 시켰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미국의 자산을 많이 사게 돼 있어요.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면 클수록 미국으로 투자가 그 무역 적자의 그림자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니까 미국이 좋아서 투자해요. 물론 맞는 말인데 미국이 좋아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입니다. 그건 다시 미국으로 환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매우 커서 그래서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대체로 뭐 자산시장 쪽은 굉장히 고평가 많이 가겠군요. 네. 그만큼 돈이 다시 환류돼서 들어오니까. 주식을 사냐, 채권을 사냐, 부동산을 사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 상황을 트럼프는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안다고 얘기하면 트럼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 트럼프는 굉장히 통찰력 있고 네. 경제 이론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론도 알지만 실제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매드맨 전략을 구사하고 그냥 뭐 정치 한 지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이미 80년대부터 정치와 관련된 자신의 철학을 계속 뭐 책을 통해서, 뭐 미디어 통해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90년대부터 이제 민주당원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름 미국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그러한 철학 하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 상황에서 이런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 비슷한 상황이 올 것도 뭐 모르지는 않겠군요. 그러면 그거는 네. 주식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얘기인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트럼프도 주식 떨어지면 별로 안 좋지.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약하고 다른 시장들이 좀 비교적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이유다. 근데 그 문홍철 팀장이 예전에 이제 막 미국 주식 한창 좋을 때 했던 얘기가 그 관세는 결국 교역을 감소시킬 거다. 그건 이제 다른 이슈입니다. 또 다른 이슈입니다. 아예 다른 걸로 넘어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좀 주제가 다른. 그럼 이 주제 안에서 이런 상황은 트럼프나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런 한번 흐름이 생겨난 거는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미국 자산을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멈출 수가 없는 겁니까? 뒤집을 수는 있는데 뒤집을 의지가 있느냐? 네. 이건 좀 다른 이슈입니다. 뭐 하면 뒤집혀요? 일단 왜 그러냐부터 봐야 하는데, 일단 트럼프는 본인의 지지자들 그리고 자신의 미국에 대한 철학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관세를 트럼프 장사꾼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트럼프 장사꾼이니까 협상할 거다. 관세를 카드로 해서. 그러면은 바꿀 수도 있죠. 협상 수단이라면. 저는 반대로 봅니다. 저는 관세야말로 목적이다? 보다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관세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대의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관세인데, 이거를 물론 약간 바꿀 수는 있겠죠. 뭐 조정 정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의는 뭐라고 보세요? 그 대의란 건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불평등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국 내. 네. 일부 뭐 M7 뭐 이런 하여튼 뭐 고소득자 엄청 하고. 그거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슈인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40년 동안 쌓여져 있던 문제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도입을 하고 미국이 제조업과 관련된 영역들을 다른 나라에 넘겼죠. 이게 뭐 의도된 건지 아닐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 독일과 뭐 중국, 뭐 한국, 일본에게 이제 다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얘네들이 치고 올라올수록 한 번씩 때려줬어요. 뿅망치로.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 한번 뿅망치를 크게 맞고서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었고, 독일도 요 뿅망치를 나름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리조리 잘 빠져났어요. 그리고 한국도 요즘 뭐 맞고, 사실 90년대 한국도 한번 맞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맞고 있죠. 자, 중국이 지금 이 사태를 과거에 40년 동안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 전략이 또 있겠지.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몰락했죠.
그렇죠. 자, 그럼 네. 미국의 뭐 지금 US 스틸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제조업체에 다니셨던 그 분들. 네. 자, 우리가 미국의 고용 자체는 80년대나 지금이나 다 좋죠. 그렇죠. 자,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총합을 보니까 그런 거고 네, 네. 그 안에서의 구성을 보면은 대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격변에 수혜를 많이 입었지만 네. 대도시가 아닌 미국의 그 수많은 주에 있는 좀 그 저개발된 네.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수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나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철강을 뭐 중국에 먹혔다 쳐요. 네. 그럼 철강 공전에서 노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재교육해서 프로그래머를 시킬 수 있냐? 거의 불가능. 어려워요. 네. 거의 불가능해.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을 보면은 또 프로그래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체 고용을 보면은 비슷해. 뭐 크게 나빠진 것도 없어. 근데 그 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잃으신 철강 노동자분들은 이제 쉬고 계신 거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그 기술로 또 돈을 많이 버시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현재의 트럼프 현상을 몰고 온 근저에 놓여 있는 그렇죠. 현상이고 네. 이것을 바꿔버리겠다는 게 현재 트럼프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제조업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관세 방법이 되게 많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세는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좋은 방법과 정치인이 생각하는 방법은 좀 우리는 뇌가 좀 달라요. 정치인은 좀 광고성이 높은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관세는 상당히 광고성이 높다. 근데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네. 그런데 그건 저의 생각인 거고. 아무튼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차원에서 관세를 광고 효과가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오겠다. 네. 뭐 제가 그거에 뭐 고용을 창출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고 미국이 뭐 제조업이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그러한 정책은 적어도 트럼프가 소외되어 있는 수많은 미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터칭할 수 있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관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정을 하게 됩니까? 조정하죠. 관세율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그 과거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건국한 이래로 관세를 수도 없이 매겼습니다. 수도 없이 매기고 다시 걷어들이기도 하고 네. 매기고 걷어들이고 이걸 수도 없이 했었어요. 네. 다만 해당 시기가 미국이 신흥국의 지위였었을 때냐 네. 뭐 가령 1800년대나 이제 1차 대전 이전까지 신흥국의 지위였었을 거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선진국의 지위였을 때에 따라서 관세 정책의 이유는 다르지만 네.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때린 적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를 때렸을 때 당시에는 공화당이 주로 때렸었던 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공화당이 주로 때렸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규모 관세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재집권을 못하거나 혹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능성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있다. 즉 관세 때는 이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제가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지지율이 나름 높습니다. 나름 높아. 관세에 대해서요? 네, 관세에 대해서. 그래요? 네, 지지율이 나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뉴스 같은 것도 보면 뭐 아주 그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선 때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다 카밀라 맞죠. 네. 나는 트럼프 얘기했어요. 뭐 다들 달랐죠. 다들 달랐는데. 자,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을 뭐 이제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좀 가려 들으시라는 겁니다. 가려 들으세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오히려 관세에 대한 지지가 꽤 나오고 있다. 제가 방금 여론조사 기관의 갤럽 얘기했죠. 네. 갤럽이 그나마 중립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예. 여론조사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도 편향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 굉장히 큰 필터를 가지고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있는 대로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3프로 방송이나 저의 말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들으시면 이게 대충 몇 %인지도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면 하여튼 그냥 비중이 뭐 작지 않다 정도예요? 추이만 기억납니다. 추이가 지난 대선 때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네, 지지도가.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주가 폭락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관세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랑 관세 지지랑 비슷해요? 트럼프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책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외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들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서 하도 때려대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트럼프는 그거 바꾸진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중간 선거, 그러니까 2년 앞으로 네. 2년 정도까지는 크게 2년이면 사실 뭐 자산 운용을 하는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거의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실 2년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2026년 11월이면 네. 1년 반 남았고. 네, 1년 반. 그리고 사실 선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11월에 그냥 선거 없이 딱 합니까? 그거 네. 아니라 선거 기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치면. 네. 아니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아니지. 그래? 너무 우리나라 선거할 때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네. 정책을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해. 네. 근데 선거 나오고 정신 차리잖아요. 선거 결과 나오고 정신 차리잖아. 그러니까 선거 결과 전에 그쵸. 네, 전에 네. 바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 조금 이제 길게 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가 되게 안 좋으면 네.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는가 보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그때 가서도 관세는 그래도 지지하는데 네. 다른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지 관세는 좋아하는데 이러면 또 안 바꿀 수 있는데 그럴 리는 뭐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관세가 2018년의 사례에서 네. 실제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 거는 2019년부터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18년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이제 스무트 홀리 관세 때나 이제 가트가 출범했을 때 40년대도 비슷하게 관세를 매겼을 그 당시보다는 그로부터 이제 1년 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1년 정도의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올해는 좋냐? 올해는 경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올해가 안 좋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안 좋다는 게 뭐 주가가? 아니면 경제가. 네, 미국 경제가 올해가 안 좋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예요? 그 이유는 제가 미국의 조달 구조, 미국 경제의 조달 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 조달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변경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1.5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가끔 하거든요. 누가 조달하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담대. 네. 우리나라는 3개월 단위로 조달하잖아요. 네. 그래요? 네. 3개월로 변동금리를 네. 한다는 얘기는 3개월로 조달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미국은 30년 고정금리로 조달하죠. 그렇긴 하죠. 네. 그 얘기는 굉장히 장기 조달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3개월 조달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네. 변경하면 바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네. 미국 같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변경해도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요? 네. 기업들도 미국은 10년짜리 조달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10년 조달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네. 국가가 아니면.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나 인상에 따른 영향이 그 실제로 드러나는 데는 꽤 시간이 좀 걸리더라. 미국의 기준금리 고점이 2023년 7월이었죠. 네? 네. 플러스 1.5년 하면 올해 1월입니다. 그때 고점이에요? 그때가 경제가 이제 고금리의 영향을 가장 안 좋게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올해 1월? 네, 올해 1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우리는 그 금리 인하에 그 하나씩 받아간다는 건 아닙니까? 연준의 인하요? 네. 연준이 지금 이제 인하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건 주가에도 그 정도 주가는 걔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 경제에 미친 영향보다 주가는 좀 당연히 살짝 빠르게 거고. 네. 그럼 지금 상황이 그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나 또 경제보다 빨리 주가가 좀 달리겠네요. 한 올해 하반기나 연말쯤 되면. 올해 하반기나 뭐 연말쯤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점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싼 가격에 좀 사 모을 때 관망하시죠. 관망할까요? 네. 일단 좀 더 지켜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또 위협이고 이거에 대한 게임의 법칙. 게임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과거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자 합의 때가 비슷했는데 일본의 대응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큰 충격을 몰고 왔었고 이번에도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세 위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중국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중국의 굉장히 중국이 그 콧대가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2018년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018년에는 그래도 막 우리가 농산물 얼마에 몇 퍼센트, 여기에서 얼마에 몇 퍼센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치고받고 하면서 합의를 하는 협의의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에 때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높이고 가만히. 미국 때렸어요? 그만큼 높이고 가만히. 협상 없음. 협상 없음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또 역사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 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당연히 일본 사례를 연구를 했겠죠. 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왜 일본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됐는지.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요구는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환율. 그 오늘도 그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얘기를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압박하면서 했죠. 네. 첫 번째 뭐가 있죠? 환율 조정. 환율이 있어요. 네. 환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율이. 그래서 플라자 합의 때를 잘 보시면 지금 그림 잠깐 보실까요? 3페이지. 이게 가로축이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옛날이죠? 네. 아득한 옛날. 네. 보시면 환율이에요. 파란색은 달러의 가치, 녹색은 달러 N 환율. 85년, 즉 플라자 합의를 전후로 해서 완전히 바뀌죠. 특히 N을 보세요. 녹색이 N인데 N의 가치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더블이 되죠.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N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더블이 되죠. 즉 미국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경제적 의미는 뭐냐면 이때도 질문이 똑같아. 일본은 미국으로 대규모 수출을 하고 엄청난 무역 흑자를 이루고 그렇죠. 미국은 야 이거 일본한테 우리 제조업 다 뺏기게 생겼다. 우리 뭐 지금보다 그래도 낫을 때지만 우리 지금 미국 큰일 났다. 일본 일이 와 우리 플라자 호텔에서 협의를 하자. 일본 니네는 이제부터 내수를 부양하는 거다. 내수를 부양하자. 내수를 부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통화 가치를 절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기업들이 수출을 못 하게 되고 그렇죠. 개인, 가게, 민족들, 시민들은 엄청난 높은 구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수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이것을 미국이 요구를 했고 이렇게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나왔죠. 답.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수? 예? 플라자 합의 따라간다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내수 강화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수는 자국 내 그냥 원래 하려던 거였고 처음부터 했어요. 내수 힘들었던 거는 부양은 꾸준히 해요. 적극적으로 안 한다 뿐이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자고 관세 위협을 했을 때 가장 미국을 엿먹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응 방법이 되게 많아. 그 중에 가장 좀 질이 낮은 방법은 뭐 보복 관세를 때린다는 거 이런 거고 좀 질이 높은 방법은 위안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방법이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방법은 달러를 매입하는 거죠. 네. 미국채를 사 모으는 거죠. 그게 위안화 약세를 하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오히려 거예요. 채권을 매입할 거다. 지금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중국이 채권 판다?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플라자 합의를 따라가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사라고. 그래서 중간에 최근에 보니까 뭐 중국이 팔았대. 미국 장기물, 미국 초장기, 중국은 미국채 초장기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갖고 있지도 않아도 팔았다는 거야. 중국 왜 팔아? 저는 도저히. 그거는 뭐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간이 또 다 됐는데 예. 현재 만약에 투자를 미국 시장 뭐 한국 시장 막 하신 분들 많으니까 네. 미국 시장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약간 충격 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지금 패닉셀 하진 마시고 예, 마음을 좀 단디하고 관망하시라. 한국 시장은 어때요?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나을 텐데 이게 미국이 안 좋은데 한국 좋다고 얘기하기가 한국 근데 싼 건 확실해요. 싼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밸류가 한국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 주식은 천천히 모아가는 게 좋겠죠. 이제 섹터별로 이제 좀 보수적인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높은 섹터들을 더 모아가시고 이제 그런 섹터를 가져갔을 때 미국 시장이 좀 완화가 되고 특히 저는 연준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태도를 바꿀 것으로 완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한국 주식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DB증권 문홍철 팀장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나중에 반말로 한번 방송 한번 해보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야자타임. 시청자분들이 불편하지 않죠? 아니 화면을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러면은 그렇네. 시청자분들한테 반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저 프로님한테 반말하는 느낌이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선글라스 쓰고 계셔가지고 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 얼른 가. 또 보자.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